안녕하세요. 빌 브라이슨 유럽 산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여행 작가라는 별명을 가진 빌 브라이슨은 영국에서 20년간 타임즈와 인디펜던트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죠. 빌 브라이슨은 그만의 글맛이 담긴 여행 에세이를 내놓아 큰 인기를 얻었는데, 거의 모든 것의 역사, 햇볕에 타버린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보내는 편지, 나를 부르는 숲 등이 그것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글은 코믹해서 읽는 도중 웃게 만들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입니다. 이 책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나라와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은 여행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며, 빌 브라이슨의 세상을 보는 방식과 함께 그만의 재치와 유머 감각으로 글을 맛깔나게 썼습니다. 읽는 내내 재밌어서 빵 터진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책 읽기를 마칠 때까지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책입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펼쳐보기에 매우 좋은 책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11장 예테보리에 관한 내용 낭독해 드릴게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외래 순두를 가로지르는 페리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자 다시 인간이 된 느낌이었다. 나는 암회색 바다를 보거나 KNF의 스칸디나비아 남부 지도를 보고 여행 계획을 짜면서 시간을 보냈다. 지도에서 보면 덴마크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진 접시 조각 같았다. 깊은 만과 전갈 꼬리처럼 생긴 반도, 그리고 바다 안에 자리 잡은 바다로 구성된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러 촌락과 도시는 에레스퀘빙, 스케르베크, 홉스텐브로, 그리고 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까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델파르트 등 꽤 다정스럽게 들렸다. 그리고 이런 촌락 수십 곳에서부터 아늑하게 동떨어져 보이는 아놀트와 엔델라베까지 붉은 점선이 나 있으며, 발트해 연안에 표표히 떠 있어 덴마크보다 오히려 폴란드에 더 가까운 조그만 섬마을에 모두 가보고 싶었다. 물론 이 많은 섬들을 다 둘러볼 시간은 없다. 하긴 살면서 언제 시간이 많은 적이 있었던가? 커피 한 잔 더 마실 시간도 없지 않았던가? 서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245km 떨어진 예테보리로 우리를 데려갈 붉은 갈색 기차가 헬싱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낮은 산, 붉은 축사, 겨자색 조그만 군청 건물이 있는 촌락들,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빽빽한 소나무 숲, 미늘벽으로 된 주말 별장, 개인용 소형 부두, 뒤집힌 보트, 아름다운 풍광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기차는 이따금씩 해안 근처로 방향을 바꾸어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하지만 잠시 후 빗줄기가 창문에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스웨덴 사람 특유의 금발머리를 하고 금속태 안경을 쓴 젊은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볕에 보기 좋게 그을린 젊은 남자였고 인상이 매우 좋았다.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마라케시에 갔다가 예테보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실은 전 여자친구가 더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보고 왔다고 할 수도 없었다. 도착해보니 여자친구가 카펫을 파는 모로코 상인과 함께 살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 남자가 페르시아 검을 휘두르면서 스웨덴 남자에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 한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무 소득 없이 다녀온 점을 감안하면 젊은 남자는 상당히 평온해 보였고, 기차 여행 내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엄청나게 큰 통에 담긴 보라색 요거트를 계속 퍼먹으며
토마스만의 소설을 읽었다. 앵갱 홀룸에서 승객 2명이 우리 칸에 합류했다. 퉁명스러워 보이는 검은 옷차림의 나이든 아주머니는 1937년부터 웃어본 일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았는데 내 얼굴을 숲의 용의자 포스터에서 보기라도 하듯 여행 내내 나를 주시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꼬장꼬장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최근에 퇴직한 전직 교장 선생 같았다. 나는 처음부터 이 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젊은 스웨덴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는 원래 교장의 자리였다. 교장은 젊은 남자를 비키게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위 수화물 칸에 있던 젊은이의 짐을 모두 반대편으로 옮기라고 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런 다음 교장은 오랫동안 요란스럽게 자기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방에서 접힌 신문과 자두가 담긴 봉지를 꺼내더니 가방을 짐칸에 올려놓고는 좌석에 뭔가 불쾌한 게 떨어져 있지 않나 세세히 살핀 다음 손등으로 좌석을 털어내고 재킷과 그 안에 입은 상의를 의식이라도 치르듯 조심스럽게 접어놓았다. 그런 다음 젊은이나 내게는 이런 방구 없이 아주머니에게만 양해를 구하고 창문을 조절했다. 그러더니 잊어버린 물건이 있었는지 서류 가방을 다시 꺼내 손수건을 한번 들여다본 후 창문을 또 조절했다. 교장이 몸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엉덩이가 내 얼굴 앞에서 춤을 추었다. 권총 한 자루를 그토록 갈망했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이 할머니는 저승사자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침을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졸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졸음이 많아지는 것 같다. 잠에서 깨어보니 나와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교장은 입을 한껏 벌린 채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순간 열차의 움직임과 함께 내 발이 흔들릴 때마다 교장에게 닿아 그의 군청색 바지를 더럽히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그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그 자국이 길게 늘어나 바지에 남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서 재밌어 하고 있는데 고개를 아주 약간 돌리자 그 할머니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자는 척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찍소리라도 냈다가는 내 재킷으로 덮어씌워 질식이라도 시킬 참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는 그렇게 갔다. 나는 전날 가벼운 저녁을 먹은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아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심지어는 토사물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역사상 유일한 음식인 할머니의 크림에 버무린 햄과 다진 당근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늦게 영무원이 커피와 간식거리를 담은 삐걱대는 손수레를 밀며 나타났다. 모두들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고 음식의 가격을 열심히 살폈다. 내 수중에 스웨덴 돈이라고는 24크로네밖에 없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용돈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그 돈으로는 별로 든 것도 없고 빵도 한 쪽밖에 없는 샌드위치밖에 살 수 없었다. 아래쪽 빵에 있는 햄버거 위에 시든 상추 한 조각과 8개의 미트볼, 그것이 고작 다였다. 스웨덴에서 뭔가를 사 먹는다는 건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의 연속이다. 나는 샌드위치를 사서 셀로판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내 입에 가져가는 순간 기차가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렸다. 영무원의 손수레에 든 음료수병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샌드위치에 있던 미트볼은 불붙은 배에서 탈출하는 선원들처럼 모조리 빵에서 뛰쳐나갔다. 나는 미트볼이 바닥에 떨어져 8조각이 모두 먼지 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지만 검은 옷의 할머니는 내게 더욱 경멸조의 눈길을 보냈다.
교장은 번쩍이는 그의 구두에 미트볼이 닿지 않도록 발을 피했다. 스웨덴 젊은이와 영무원만이 안 됐다는 내색을 하며 내게 미트볼을 주워 올려 재떨이에 넣을 때 미트볼의 위치를 가리켜 주었다. 나는 멍하니 시든 상추와 말라빠진 빵 조각을 씹으며 어디라도 좋으니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시간 반만 참으면 돼.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나서 저 할머니를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 창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그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빛을 보내며 그 아줌마를 째려보았다. 기차는 6시가 막 지나서 예태보리에 닿았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보도블럭을 둘둘겨댔고 급류를 이루며 도로의 배수로로 흘렀다. 나는 재킷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역 광장으로 내달렸다. 달리는 시가전차를 요행히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커다란 물 웅덩이를 비켜 주차된 차량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왔다. 가로등 기둥과 쇼핑 나온 노인 2분을 머리로 받을 뻔하기도 했다. 나는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킥오프라도 하듯 시카고 베어스 팀 풋볼 선수와 같이 질주를 멈출 수가 없었다. 발에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헐떡대고 온통 비에 젖은 채 발에 닿는 첫 호텔의 돌진에 들어갔다. 나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도착한 호텔이 너무 고급 호텔인 것 같아 간담이 서늘해졌다. 화단에는 야자수도 심어져 있고 없는 게 없었다. 나는 잠시 뺑소니를 칠까도 생각해봤지만 생쥐 같은 젊은 프런트 직원이 내가 카펫이라도 옆구리에 둘둘 말아 훔쳐가지 않을까 감시하는 듯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게 눈에 띄자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갔다. 아직 여드름도 가시지 않고 탁찰식 넥타이 따위나 메고 있는 19살 애송이 녀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망신스럽지 않은가. 프런트 데스크로 저벅저벅 걸어가 1인실 하루 숙박료가 얼마냐고 물었다. 애송이가 말한 금액은 현찰로 계산한다면 돈을 담을 손수레라도 가지고 은행에 다녀와야 할 액수였다. 그렇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물었다. 개인 욕실과 컬러 TV도 있겠죠? 물론이죠. 샤워캡도 무료고요. 네, 손님. 개수대 옆에는 등나무 바구니에 무료 샤워젤과 면도용 크림도 담겨 있나요? 물론입니다. 휴대용 반지꼬리도 있나요? 바지 다리미는 있나요? 있습니다, 손님. 헤어 드라이어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손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매직 와이프에서 나오는 일회용 구두 스펀지는 없겠지? 물론 있습니다, 손님. 이 중 하나는 없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면 너털 웃음 한번 크게 웃어주고 한심하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나오려고 했건만. 그런데 전부 다 있다니. 주랭랑을 놓을 게 아니면 투숙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나는 투숙하기로 결정했다. 방은 쾌적하고 비즈니스맨용 객실 같은 분위기였지만 작았고 전등은 20촉짜리에 불과했다. 유럽인들이 이렇게 어두운 등으로는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언제 깨우칠까? 그리고 작은 TV와 시계 겸 라디오, 샤워기가 딸린 괜찮은 욕실이 있었다. 안 들 게 뭐람? 그리고 방에서는 성냥갑과 필기도구, 공짜이거나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배낭에 담았다. 그런 다음에야 줄임배를 움켜쥐고 예태보리에 탐험을 시작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다. 저 유명한 리세베리 공원 쪽으로 걸어가 볼까 했지만 억수같이 쏟는 비 때문에 200m도 채 가지 못했다. 다시 시내로 터덜터덜 걸어서 주요 상점가를 둘러보았다. 비를 덜 맞으려고 빗물이 흐르는 상점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전속력으로 펄떡거리며 이동했다. 제대로 된 식당 하나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는 듯 했다. 나는 비에 홀딱 젖었고
추워 떨고 있었으면 할 일 없이 호텔로 돌아가 어떤 가격에 아무 음식이라도 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실내 쇼핑센터가 눈에 띄었고 나는 개처럼 몸을 털며 그리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 안에는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곳이 근사한 저녁 산책 코스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말이 많아지고 보기 안 좋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런 단계의 취객들은 금세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싸움을 걸거나 내게 토사물을 뱉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간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취객들을 아주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나라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맥주 한 병 사기도 어려울 만큼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던가. 게다가 들어서는 정부마다 필사적으로 반음주 정책을 실시해 음주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무색하게 해버렸는데도 여기건 벤치건 쇼핑센터건 취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 사실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두 나라는 인생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모두 쥐어짜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세계 최고의 무자비한 음주 관련법, 밋밋하게 짝이 없는 술집, 맛도 멋도 없는 음식점에다가 TV는 또 어떤가. 네브라스카 같은 산간벽지에 처박혀 두어 주 동안 지내는 것만큼이나 재미가 없고 따분하다. 게다가 물가는 어찌나 비싼지 초콜릿바를 하나 사려면 거슬러주는 잔돈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싼 물건을 사면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겨울에는 뼈가 으스러질 듯 춥고 다른 계절에는 좀 나은가 하면 연중 내내 비가 온다. 이 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일이라고는 상점도 다 문을 닫고 불도 반쯤 꺼져 있는 쇼핑센터의 진열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정원용 수레며 플라스틱 가구 따위를 구경하는 정도이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입법을 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공허하고 제한적인 법률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 가령 노르웨이에서는 술잔이 바닥나기 전에 바텐더가 술을 더 따라주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대관절 법으로 정해야 할 만한 일인가? 노르웨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과점에서 빵을 굽는 것도 불법이다. 그것은 참 고마운 법 같다. 양심 없는 노르웨이 제빵사가 주말에 구운 빵을 신선한 빵인 양 속이며 월요일에 팔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터무니없고 무의미하다 못해 초현실적인 법은 차량 운전자에게 가장 해가 강렬한 여름 오후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스웨덴 법이다. 이런 법을 생각해낸 사람은 누군지 정말 만나보고 싶다. 따분한 생활권정부 장관쯤 되지 않을까? 나중에 스웨덴에 여행하러 가는데 보행자들이 모두 광부들이 쓰고 있는 전등을 머리에 착용하고 있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나는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피자헛에서 저녁을 먹었다. 손님이라고는 나 혼자였고 읽을 거리를 갖고 가지 않았던 터라 텅 빈 주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관한 수수께끼를 지어내며 피자를 기다린다. 문제, 스웨덴에서는 벽 한 면을 칠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까? 27명, 한 명은 페인트 칠하는데 필요하고 나머지 26명은 구경꾼들을 정렬시키는데 필요하다. 문제, 노르웨이 사람들은 뿅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답, 담배 끝에 붙은 필터를 떼어낸다. 문제, 스웨덴에서 집에 전투경찰을 출동시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답,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된다. 문제, 스웨덴 사람의 식생활에는 주식이 두 가지 있다. 그 첫 번째는 청어이다. 나머지 주식은 무엇인가? 답, 역시 청어. 문제, 지중 해변에서 노르웨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답, 방한 부츠를 신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서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킬킬대고 웃었다. 비에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낯선 나라의 텅 빈 음식점에서 1인분에 $25나 하는
피자를 기다리며 혼자 앉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피자를 먹고 저녁 시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 다음날 스톡홀름으로 가는 아침 고속 열차표를 사러 역으로 갔다. 스웨덴에서는 아무 열차나 집어타면 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표를 예매해야 한다. 매표소에는 번호표를 나눠주는 기계가 있어 번호를 받고 나면 번호가 창구에 표시되면 용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진행 중인 번호는 391번이었는데 내 번호는 차례가 415번이었다. 20분 동안 기다렸는데도 번호는 393번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나는 눈요깃거리 잡지나 보려고 벽에 있는 신문 가판대로 갔다. 그러나 가판대는 문을 닫았고 나는 두어 개 여행사의 관광 포스터나 보다가 다시 매표소로 돌아왔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가 없는 사이에 순번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415번은 이미 표시되었다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번호표를 다시 뽑아야 했다. 이번에는 432번이 적힌 표를 뽑아들고 반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내 번호가 표시되자 나는 창구로 가서 다음날 아침 10시 5분 스톡홀름행 표를 달라고 했다. 직원은 슬픈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난 영어를 못합니다. 이런 황망할 때가 있나. 스웨덴 사람들은 다 영어 잘하지 않나요? 나는 무기력하게 한거했다. 그는 더 슬프게 말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창구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나는 3번 창구로 가서 다음날 아침 스톡홀름행 표를 달라고 했다. 여직원은 내 손에 쥔 번호표가 현재 위쪽에 표시된 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번호가 틀렸는데요, 손님. 지금 번호는 436번입니다. 여직원이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머리가 희끗하고 사나워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자기의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일어나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하는 남자 직원과의 문제를 설명하려 했으나 창고 여직원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번호를 다시 뽑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부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여자분 순서입니다. 번호가 다릅니다. 왜 엉뚱한 창고에서 야단이셔? 나이든 아주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처럼 내게 마구 고함을 쳤다. 지금은 내 차례요. 아줌마는 이렇게 덧붙인 다음 외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멍청한가? 라는 듯한 표정으로 좌중을 쭉 둘러보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번호표 기계로 다시가 번호를 받았다. 실은 번호표를 3개나 뽑았다.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써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새로운 자리에 앉아서 번호판을 보았다. 참 재밌어. 죽을 지경이군. 결국 내 차례가 되었지만 스웨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못하는 아까 그 남자의 창구인 5번으로 다시 가라고 표시가 되었다. 그 번호는 구겨버리고 다음 번호가 호출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 번호도 그 남자 차지였다. 나는 창구로 부랴부랴 달려가 제발 내 마지막 남은 번호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마지막 번호를 호출하였다. 처음부터 또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아침 10시 5분발 스톡홀름행 편도 표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듯이. 그리고 돈을 받고 표를 내주었다. 스웨덴의 자살률이 왜 그리 높은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지금까지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